시대 유감. 안녕하세요. 시대 유감입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녹음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나온 굵직한 뉴스 그리고 또 주목받았던 인물들에 대한 얘기로 한 해를 돌아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우연님, 두리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12월, 오늘 녹음하는 날짜 12월 22일이거든요. 와, 일주일 너무 남았어. 빨라요. 한 해 마무리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마무리요? 네. 네. 저는 진짜 정신없게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올해도 정신없었습니다. 지금도 정신없고. 마음은 네. 회고를 하고 싶은데 네. 코로나 때는 막 회고 이런 것도 하기도 했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각종 송년회와 모임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냥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놀자라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고 올 한 해도 국가적으로도 되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고 제 일에서도 되게 이슈가 많았고 이랬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우연님이 교육 이슈 커버하시잖아요. 네. 사실 저희 시대늘감에서는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지금 떠올려 보니까 2월에 그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하늘이 사건이 있었고 맞아요. 제가 3, 4, 5월에는 의대생만 엄청 취재한 것 같아요. 의대생들이 이제 유급될 위기에 처하니까 휴학을 해서 정부가 결국 의대 증원을 다시 돌린 일도 있었고 6월에는 리박스쿨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육부 장관도 저희 장관이었는데 낙마해가지고 제가 청문회 2번 하고 맞죠. 최근에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고 잘못 낸 것도 아니고 그 난이도 조절 실패로 평가원장이 또 사퇴하고 뭐 고교학점제 같은 것 때문에 학교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많았네요. 그리고 이제 뉴스로만 보더라도 탄핵 대선 이렇게 있었고 그게 굵직했죠, 그쵸. 사실. 네. 저희 저번 회차에서 다뤘던 뭐 남태령 대첩 같은 것도 있었고 요즘에는 그 연예계 이슈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뭐 덮으려고 뭘 덮으려고 이런 게 터지는 거냐 이러면서 뭐 갑질, 매니저 갑질, 불법 주사, 뭐 소년범, 저성노아 교수님의 이제 사생활 논란까지 정말 최근. 와, 이제 하루하루가 진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끝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다이나믹하기도 했고 올해 약간 유달리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일단 4월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야 약간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탄핵과 어쨌든 대선 그게 가장 큰 어떤 국가적인 이벤트니까 그게 더 한 해를 좀 더 짧게 느껴지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일단 생각나는 걸로는 약간 굵직한 사건들로 보면은 저희가 시대유감에서 다루기도 했던 그 8월에 노란봉투법 통과하는 것도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런베뮤라고 하죠.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그 노동 관련 사태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쿠팡 사태까지 연이어서 오는 뭔가 이제 일하는 사람, 일하는 권리에 대한 이슈들이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뭐 AI 이런 얘기들도 화제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중국판 딥시크 이런 것들도 기억에 나고. 근데 요즘에 또 확 들어갔는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엄청 구금돼서 이랬던 거. 그다음에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 구금됐었던 것들도 좀 떠오르는데요. 진짜 일들이 많았네요. 그리고 약간 좀 문화적으로는 짚어보자면 역시 그냥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미국에서는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올해 진짜 유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가차예요. 가차와 인형 뽑기 샵들이 올해 진짜 우후죽순 늘어나서 웬만한 큰 지하철역 안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제 넷플릭스 같은 좀 OTT 플랫폼에 들어오면서 약간 인기가 재부상한 것과도 좀 맞물린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 뉴스를 뽑기 위해서 두리님의 이제 개발자의 능력을 좀 활용해서 부탁을 드렸죠. 좀 이걸 데이터 토대로 좀 올해 뉴스를 뽑아달라. 한겨레 독자들이 특히 많이 읽은 뉴스가 뭔지 이걸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을 뉴스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봤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같은 분야로 나눠서 각 분야에서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들 위주로 뽑아봤고요. 근데 이 데이터는 한겨레 독자들이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기사를 읽은 조회수 기준으로 한 거라서 SNS나 다른 경로의 반응까지 모두 반영한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었죠?
정치 면에서는 탄핵 정국과 맞물린 기사들이 특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 뉴스, 또 해수부 이전 소식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못한 부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담은 기사, 전반적으로 탄핵 정국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뉴스들이 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사회면에서도 흐름은 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개신교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긴 사과 입장문,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노인단체의 시국선언, 그리고 탄핵 반대 버스를 직접 타본 후기 기사 같은 것들이요. 아, 이게 확실히 이제 탄핵이 가장 큰 이슈였다는 걸 보여주긴 네,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전국면이라고 네. 전국의 이제 지역 뉴스들을 소개하는 그 분야가 있죠. 전국면에서는 민생지원금, 명태균 특검, 산불 관련 기사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국제면도 있거든요. 국제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과 함께 현대차 조지아 공장 구금 사건이 좀 큰 반응을 얻었어요. 근데 좀 이걸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던 게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주 노동자들 대상으로 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주 노동자들을 얼마나 도구화해서 활용하기만 하고 네. 그들에 대한 뭐 혐오나 이런 걸 막는 데 되게 소극적이라는 점을 좀 한번 저희 회차를 언젠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회사에서 다루는 섹션 중에 애니멀 피플이라는 동물 코너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니멀 피플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기사는 두견이라는 여름 철새 이야기였어요. 이 새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겨울이 되면 아프리카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몸 길이가 30cm도 안 되는 작은 새가 3만 킬로미터를 날아서 한국까지 돌아온다는 얘기였는데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도 이거 기사 본 기억이 나요. 이게 약간 이게 사람이 어느 순간 약간 위로를 받거나 하는 때가 그 자연의 어떤 웅장함이나 거대함이나 그 내가 약간 미물에 불과하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는 순간인 것 같은데 힐링 기사. 네, 이것도 되게 아무튼 멋있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사들 중에 은근 애니멀 피플 기사와 과학 기사들이 진짜 네, 많이 미래인과. 읽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약간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두리님이 뽑아주신 기사들 중에서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저는 약간 눈에 띄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거예요. 첫 월급 420만 원. 무슨 국가 자격증이길래? 라고 약간 온라인에서 잘 이렇게 좀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을 뽑혔는데 이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그러니까 최대 월 4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초임 임금이 가장 높은 그 기사 자격증이 콘크리트 기사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청년, 그러니까 보통 정부에서 말하는 어떤 청년 기준이 19살부터 34살까지인데 그 청년으로 한정했을 때에는 뭐 금속재료 기사, 제강기능사가 이제 월 340만 원을 받아서 첫 월급이 가장 많은 국가 자격증 직업으로 꼽혔다 이런 기사인데 사실 그냥 이거는 이 통계, 이 국가기술 자격증 가진 사람들 중에 첫 임금이 얼마냐를 이제 보여주는 통계인데 이게 사실 저는 기사는 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기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읽힌 이유가 약간 지금의 어떤 취업난? 어떤 일자리 부족 문제를 좀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오늘 점심에도 이제 지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사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40 초중반에 뭐 희망퇴직 받고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거나 이렇게 평생에 뭔가 자격증을 하나 따놔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심들을 좀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사회 분야 중에 우리님이 뽑아주신 것 기준으로 하면은 3위에 해당하는 거의 24만 회가 조회된 기사여서 엄청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님은 좀 이 뽑으신 리스트 중에 좀 재밌는 거 있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올해 이제 탄핵이 되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실 재판에서의 그런 되게 뻔뻔한 모습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의외로 많이 읽힌 거는 이제 강아지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읽혔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받고 있는데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본인의 이제 반려견 데리고 이제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커뮤니티에 퍼졌다. 이런 기사랑 하나는 이건 이제 저희 회사 단독 기사인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개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 관저 이전한다고 사실 돈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근데 맞죠. 입주한 다음에 이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틈에 본인의 이런 사적인 그런 시설을 설치한 거다. 이런 비판이 또 이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반려견들은 죄가 없죠. 너무 귀엽고 한데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기사들을 많이 읽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뭐라고 해야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그 여사 부부의 되게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뭔가 한가로워 보이는 일상, 네. 예. 변함없는 일상. 네. 왜냐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 반려견 산책시키는 모습이 어찌된 지지자들한테는 좀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환호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랬죠. 그런 점에 열받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좀 네. 화나는 포인트를 딱 건드려줬다. 그 한가로운 모습과 이런 채신머리 없는 모습. 그런 분노를 좀 자아내는 기사였기 때문에 둘 다 이게 기사 제목에 윤석열, 개, 요 두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바로 클릭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때 클릭해서 봤던 기사들입니다. 두리님은 어떠세요? 아까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좀 여기서 마음에 남았던 기사 같은 게 있으세요? 그 윤여정 배우가 결혼 피로연이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거기서 게이 손자를 좀 지지하는 할머니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들 동성 결혼식을 열어줬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무도 윤여정 배우의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지 못했잖아요. 그쵸. 본인이 직접 이제 어머니가 밝혀주신 그쵸. 거죠. 네. 근데 이전에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그 아들은 커밍아웃을 했다고 해서 뭔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좀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인데 이게 선뜻 말하기 어려운 주제잖아요. 근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네, 그렇죠. 사실 그쵸. 환영받지 못하는 네, 근데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정말 좋았고 왜 사람들이 윤여정 배우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용기 있는 또 발언이라고 많은 축하를 그쵸. 받으셨던 기억이 나고, 저도 약간 여기서 몇 개만 더 뽑으면은 저는 이 딥시크? 중국의 AI 그 딥시크 나왔을 날렸죠. 때 다들 약간 충격을 받아 했었던. 근데 또 이후에 돌려보니 딥시크 성능이 그렇게까지는 또 요즘에 요즘 제미나이가 제미나이가 아주 여기는 네. 진짜 1년에 그 강자가 네. 몇 달에 한 주기로 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AI 업계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쵸. 상징적인 단면인 것 그쵸. 같기도 해요. 네. 저도 이제 요즘에 챗GPT 유료 구독을 끊고 제미나이로 바꿀까 고민 진짜요? 중이고요. 예. 어. 그런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제가 정말 기억에 저도 많이 남았던 기사인데, 워낙 그 기자분이 취재도 되게 열심히 하셨지만 제목에도 그게 확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런베뮤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 그 직원분들 인터뷰한 기사예요. 그 아마 인터뷰에서 한 쿼트를 따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런베뮤 직원 사람이 아닌 매장을 빛내줄 오브제였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인터뷰할 때도 말에 있었고, 요게 이제 아마 인상적이었으니까 또 제목으로 뽑혔겠죠. 근데 이게 되게 뭐랄까 런베뮤 사태를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문구였던 것 같아서 이 기사가 워낙 많이 회자도 됐고 저도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왜냐면은 런베뮤 그 프랜차이즈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감각 있는 어떤 디렉팅과 이런 공간 구성으로 주목을 받았던 어떤 프랜차이즈였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결국 사람 역시도 어떤 물화돼가지고 오브제에 불과했다는 게 그 프랜차이즈의 어떤 노동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었나 싶어서 이게 가슴에 콕 약간 박히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긴 머리는 무조건 양갈래로 따으라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 진짜 그게 오브제 취급이죠. 뭐. 맞아요. 네. 옛날에는 아니고 이제 그 KTX 승무원 분들이 용모를 제한하는 그 규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손톱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된다. 메이크업은 어떤 색깔로 어떤 섀도우와 어떤 립스틱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세세하게 규정돼 있어서 되게 오랜 투쟁 끝에 그런 외모 규정들을 하나씩 철폐하는 운동을 해서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애거나 완화하거나 했는데
그게 이렇게 또 다르게 그렇죠.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세상에가 아니에요. 충격적인 저는 거죠. 대학교 네. 때 영화관 알바하면서 아, 빨간색 립스틱과 머리망을 했고, 했답니다. 네. 내돈내산. 내도 머리망 이제 쓰지도 않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겨레 기사 중에서 한번 뽑았다면 이번에는 좀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좀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기에 되게 좋은 사이트를 또 두리님이 소개를 해주셨죠? 구글 이어인 서치라고 해서 구글 검색에서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지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그 구글 이어인 서치를 보면 뭐 지식정보 탭에서는 뉴스랑 인물 뜻 검색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케이팝 노래, 케이팝 댄스 어떤 것들이 좀 인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재밌는 탭을 하나 꼽아봤는데 하나는 이제 뜻 검색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뜻 검색을 하는 경우인데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뜻 검색 보시면은 일단은 탄핵 국면이었다는 걸 되게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법률 용어예요. 이게 파기환송, 파면, 각하, 기각 이렇게 돼 있어서 확실히 이 4월까지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사람들이 이 법률 용어를 많이 검색해봤구나라는 그 관심사를 좀 반영한 흐름인 것 같고요. 5위 난리 뭔지 아시나요? 아, 쥐난리가 아니라 난리예요? 그게 난리예요. 쥐는 묵음입니다. 바프에서 H가 묵음이듯이 난리는 뭔지 아시나요? 혹시 두 분? 그 무슨 아이돌 노래였던 것 같은데. 캡차이. 맞아요. 이 하이브. 네, 하이브의 현지화 그룹, K-pop 그룹 캣차이 난리고 이 캣차이 난리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는 6위부터 10위까지가 재밌어요. 6위가 느조. 그러니까 6위부터 10위는 거의 약간 신조어들이 많은데요. 느조, 7위 애견남, 8위 아자스. 저 아자스가 뭔지 모르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의 네, 그 줄임말인데 줄임말이에요. 아. 그냥 이제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한 다음에 그냥 맞아요 아자스 이렇게 마무리하는 맞나요? 되게 약간 네, 고소 그런 안 느낌? 당하려고 쓰는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고소 안 당하려고. 어떤 유튜버가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했는데, 건데 네. 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아자스를 붙이면 고소 안 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서 약간 좀 신조어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요. 느조, 느낌 좋다는 말인데, 이거는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견남, 테토남 둘 다 있고, 근데 애견녀, 테토남은 없고, 애견남, 테토남만 있네요. 테토남이 인기가 많나요? 여성들이 주로 이 밈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건 그들이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뜻 검색 기준으로는 애견남이 어쨌든 인기가 더 많은 것으로, 애견남이 7위, 테토남이 10위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 검색은 이것도 사람들이 오래 궁금해했던 게 무엇인가라는 걸 좀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서 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4위, 챗 GPT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방법입니다. 이걸 보면서, 맞다, 이것도 올해 진짜 많이 썼죠. 네, 열풍같이 이어진 거였지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좀 새길 수 있고. 이게 한국 사회를 집약하는 카테고리네. 방법이 카테고리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위, 맞아요. 상생 페이백 2위, 사전투표 3위, 네. 6위는 유심교체. 다 개인정보 털리신 분들을 위한 너무 이제, 슬퍼요. 네, 유심교체. 그 KT도 이거 해킹 때문에 이제 소액결제 차단 맞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올해 우리의 약간 그거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좀 휩쓸고 간 이슈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10위 좀 감동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방법. 이거 진짜 궁금하긴 네, 하네요. 그러게요. 네, 기후변화 대응 방법 왜 물어봤을까? 과제로 많이 나온 거 아닐까요? 학교에서? 라고, 네. 네, 한번 그 추측을. 인물은 거의 다 정치인인데요. 네. 젠슨 황 젠슨 황이 6위. 6위. 젠슨 황 씨가 사실 되게 그 늦가을이죠? 늦가을에 네. 방한했었던 네. 거를 돌이켜보면은 엄청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서 6위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정치인들이고요. 기업가. 네, 기업가 등인 것 같고. 뉴스도 거의 뭐 대선, 민생회복 소비 쿠폰,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 납치,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죠. 유심보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이제 통계대로 나왔던 뉴스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통계 말고 두 분에게도 두 분의 마음에 좀 남았던, 올해 특히 남았던 뉴스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뉴스들을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희 신문사에서는 매년 10대 뉴스 이런 거 꼽거든요.
거기에는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할 것 같은데 제가 꼽은 것들은 하나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산재 사망이랑 중대재해 사고들 들고 싶거든요. 네. 특히 올해도 SPC에서 또 사망사고가 일어났었어요. 이게 매년 거의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는데 5월에 그 50대 여성 노동자가 그 공장에서 빵 시키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가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상반신이 말려 들어가서 사망을 하셨는데 네.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SPC 그 사고 현장 방문해가지고 막 질타하고 이래가지고 또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대책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SPC가 야간조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줄였는데요. 근데 또 이게 그렇게 되면서 주 5일이 주 6일이 된 곳이 또 있어가지고 최근에 11월에는 그 주 6일을 야근 근무를 이제 연속으로 해가지고 또 사망하신 분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과로사를. 네,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또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예전에 김용균 씨가 2018년에 사망하셨던 그 태안화력 사업소에서 사망사고가 또 6월 2일에 있었고요. 이런 발전소에서 있던 또 사망사고들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다 보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여성 저임금 노동자나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주로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네. 외주화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고용이 아니라 이런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런 위험 비용을 전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올해도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되게 참담했고 최근에 그 업무 보고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이런 발전소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너무 세분화돼 있다 이러면서 좀 직고용으로 좀 바꾸는 거를 약간 고려해봐라. 또 이거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봐봐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내년에는 과연 이런 산재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어떤 대책들이 좀 나오는지 더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제가 사실 한 1, 2주 전부터 갑자기 취재 분야가 노동으로 바뀌어가지고 허덕허덕하면 쫓아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쿠팡이 너무 큰 이슈라서 말씀하신 대로 쿠팡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갔는데 그냥 드러난 것만 5년 동안 한 29명 가까이 숨지셨고 근데 드러난 것만 이제는 왜냐면 이제 회사가 굉장히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게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근데 드러난 것만 29건 정도면은 정말 많고 올해만 한 8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자 중에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올해 저도 이제 아무튼 유달리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꼭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런베뮤처럼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그런 현실? 그래서 좀 같이 분노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두리님은요? 두리님도 약간 분노하시는 이슈가 하나 있으시죠? 네. 그쵸. 네. 저희가 팟캐스트 주제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올해도 여성 대상 스토킹이나 폭행, 협박, 살해 사건이 너무 반복되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제일 무서웠던 건 이거 전에 봤던 사건 아닌가 싶어서 기사를 클릭해보면 전혀 다른 사건이고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만큼 좀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육군 부사관이 아픈 아내를 방치해서 피부 괴사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SBS나 JTBC를 포함한 여러 언론에서 구더기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저는 좀 불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피해자의 고통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화해서 혐오적으로 소비하는 표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 대상 강력 범죄 사건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고 충분히 개입하고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골든타임을 놓쳐서 좀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한 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계속 외면되어 온 구조적인 실패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여성 대상 폭력이나 살인 사건을 한번 아카이빙을 해볼까 싶어서 근데 그걸 뭐 되게 정교하게 한 건 아니고 눈에 띄는 대로라도 한번 좀 백업을 해보고 싶어서 백업을 하다가 나가 떨어졌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고 너무 반복돼가지고 올해는 약간 모친 살해 사건도 좀 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여성 대상 폭력들이 진짜 좀 근데 언제 근절될까 싶어요. 그래도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우연님이 또 꼽으신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키워드로 따지면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기억에 남고 꼽고 싶어요. 최근에는 그 반박 영상을 올리셨죠. 그 박나래 씨, 방송인 박나래 씨의 그 매니저 갑질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여름쯤에는 그 여가부 장관으로 그때 지명됐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갑질 의혹. 그래서 사상 최초로 이제 의원 출신인데 이제 장관직에서 낙마하셨고, 맞죠. 그리고 또 고 오요 안나 캐스터의 죽음도 맞아요. 사실은 올해는 아니었는데 올해 1월에 뒤늦게 알려졌고 그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맞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논란들이 벌어진 업계에 조금 주목을 했어요. 정치권, 뭐 연예계, 방송계 이런 곳에서 터졌다는데 여기가 되게 엄청 폐쇄적이고 좀 위계질서도 엄청 강하잖아요. 사실 뭐 저희 회사도 다르지 않은데 언론사니까 그 위계질서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들을 보면 의원과 보좌관, 뭐 연예인과 매니저 아니면 같은 뉴스를 진행해도 정규직과 이제 구별돼 있는 비정규직 기상캐스터 이렇게 회사 내에서 위계가 있고 이분들 모두 계약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고용 여부를 한 사람이 쥐고 있고 업계도 너무 좁아서 소문이 한번 자신의 그 상사로부터 소문이 잘못 나면 그냥 다시는 발을 못 붙이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업계의 특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노동 그리고 비공식적인 노동 사이의 그 경계도 되게 흐려지고요. 그래서 이 뉴스들을 보면서 많이 화났던 것 같아요. 특히 저를 제일 화나게 했던 멘트, 주옥 같은 멘트는 강선우 의원 그 갑질 사태에서 그때 문진석 의원이 보통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동지적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화가 나면서도 그래 이렇게 투명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서 차라리 다행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화를 냈다고 생각해요. 되게 감정이입하기 쉬운 그런 사건들이어가지고 모든 곳에 도처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화가 널려 있는 것 같고 근데 하지만 한국 사회가 좀 항상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특정인에 대한 분노가 그럼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가는 약간 의문이어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관들의 처우가 괜찮아졌냐 이런 뉴스는 또 못 들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업계에서 계속되는 이런 갑질이나 이런 직장 내 괴롭힘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 제기가 필요할지 좀 계속 시대 유감에서도 논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희 약간 조직 문화와 관련되는 건 특집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올해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뭐 내가 한 명이 뭐 바꿀 수 있고 이런 건 우리 아닌데. 그 주제로 하면 이제 이제 비방용 비방용 한 3시간 녹음. 비방용을 해. 방송 10분 나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말씀해주신 거에 되게 많은 포인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왜 김남국 비서관이 그 현지 누나 누구 훈식이 형. 훈식이 네. 형에게 말할게 그것도 그 말이 뭐 친하니까 뭐 친근감에 할 수 있는 표현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아 정말 공사 구분이 안 되는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정치권에서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발생한 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현지 누나께서 부정하셨잖아요. 아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다고. 근데 그 조직이란 곳은 그 사적인 장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일단은 공적인 자아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곳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자각? 문제는 그리고 공사 구분을 넘는 순간 그게 권력이 잘못 남용되고 그게 누군가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일들. 강선우 의원 일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공방이라서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자신의 옛 보좌진이 쿠팡에 취업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취업 취소 청탁은 처음 해고 봤어요. 청탁. 네, 해고 청탁을 취업 청탁은 많이 봤는데 그렇게까지 얼마나 뭐가 앙심이 그렇게 남으셨길래 뭐 이제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 사건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이런 것들을 되게 한 번씩 메타인지 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까 아직 덜 민주화돼서 발생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충돌이나 이 피해들을 마치 요즘 MZ들 막 이렇게만 얘기할 것도 아닌데 그냥 약간 세대 갈등으로만 퉁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직 내부가 더 민주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논의들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한 명을 욕하거나 한 명을 내쫓는 선에서만 그치는 게 약간 좀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죠. 그런 점에서 씁쓸해요. 이런 기사는 좀 그만 보면 좋겠어요, 저도. 네. 주리님이 꼽은 다음 기사는 뭔가요? 두 번째로 꼽은 기사는 폭탄 설치, 칼부림 같은 각종 테러 예고 사건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폭발물이 터진 사건은 제가 놓쳤을 수도 있지만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폭탄을 설치했다는 그런 협박글만 많이 본 것 같아요. 통계를 찾아봤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폭탄 테러 관련 허위 신고가 약 5,400건이나 들어왔다고 해요. 올해는 찾아보니까 7월까지 2,900건 이상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백화점이나 학교처럼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공간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카카오, 네이버, KT 같은 대기업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예고글이 올라와서 맞아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오늘자 뉴스인데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22일인데 내일 국방부를 폭파하겠다 이런 협박글도 올라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협박이 좀 놀이처럼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특히나 해외 IP를 사용해서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려워서 국제 공조 수사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허위 협박을 막으려면 좀 강한 처벌을 해야 되고, 출동 인력 인건비랑 대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지어야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러 예고가 왜 늘어나는 걸까요? 진짜 그냥 놀이처럼 소비돼서 그런가? 막상 이게 용의자 잡고 보면 되게 네, 어린 경우도 맞아요. 많잖아요. 두리님이 하나 더 있으시죠?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요. 올해 들어서 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서 발생했는데요. 상반기에 SK텔레콤에서 2,500만 명의 유심 정보랑 전화번호를 포함한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때 좀 많은 분들이 유심칩을 새로 발급받으려고 대리점 앞에서 줄을 길게 서야 됐던 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근데 또 최근에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발생했잖아요. 씁쓸한 거는 좀 그동안 수많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내 개인정보가 직접 유출되고 나서야 불매운동 얘기를 시작했다는 게 좀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 최근에 막 국회에서 이런저런 움직임들 막, 네. 막 공정거래위원회 나서는 거 보면서 너무 적극적이에요. 영업정지 얘기까지 나온다고? 네. 그 영어 이름 봄이라고 미국 국적이라 한국 법원에 출두할 수 없다고 했던 분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꼭 미국식 기준으로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식 처벌이 너무 약식이라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기업들이 그냥 돈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계속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언급한 세 가지 뉴스들 모두 좀 법으로 무겁게 다스리면은 발생하지 않을 문제인 것 같은데 법이 바뀌어야 되네요. 사실 법이 바뀌기보다는 그러니까 판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법이 규정해 놓은 네. 어떤 처벌 양형보다 그거에 꽉 차서 판결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맞아요. 근데 이제 법관분들이 만나보면은 제일 기존의 판례를 넘어서서 파격적인 판결을 하는 거를 거의 그거 약간 금기시되는 무서워하는 정도로 거예요?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법의 논리인 것 같아요. 그 법의 안정성과 뭔가 우리는 또 이제 판례를 기준으로 그거를 뭐랄까 획기적으로 저도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거를 따르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룰인 것 같아요. 독일식 법 네. 체제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판례를 대륙식. 판례로 정립하는 게 아니라 미국식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꼽은 게 5개가 다 우울한 뉴스. 어쩔 수 없어요. 이에요. 약간.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뉴스를 자주 보면 우울해진다는 맞아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스는 조금 문제점을 들추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좀 연말에 약간 우울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서 슬프지만 그래도 내년은 조금 희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좀 바라는 뉴스나 이런 뉴스 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세요? 뉴스를 안 쓰고 싶어요. 장난이고 안 쓸 수가 굉장한 없어. 진심이다. 아자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쓰고 싶은 건 그래 써야죠. 근데 네. 다혜님이랑 항상 얘기하는 우린 왜 이렇게 시니컬하고 우울할까 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최근에 오는 술집을 갔는데 거기 이제 막 반말리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근데 사장님 꿈이 반말리 정신처럼 러브앤피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약간 듣고 저 너무 옛날 구호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시대 정신은 그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다. 저는 한 싸움이 끝나면 한 싸움이 또 시작된다. 러브앤피스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희망을 좀 담아서
보고 싶은 뉴스는 그러면 러브 앤 피스에 맞는 기사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뭐 러브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랑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뭐 꾸준히 말해온 그래서 그런 법들 차별금지법, 뭐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합법화 어느 하나라도 조금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피스는 종전. 지금 너무 네, 네. 그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때문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교착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종전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너무 많은 희생이 이뤄진 뒤에 뭔가 이뤄지는다는 게 만약에 이뤄지더라도 그게 좀 슬프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 러브 앤 피스에 맞는 뉴스들이 나오면 좀 내년에는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하죠. 러브 앤 피스.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사는 것들. 두리님은요? 저는 최말자 씨 무죄 판결 사건처럼 한국 사회에서 좀 정당방위가 더 분명하게 법적으로 인정돼서 폭력의 순간에서 살아남은 그런 저항한 사람들이 또 다른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법이 강강약약이었으면 좋겠어요. 강자한테 강하고 네, 약자한테 약간. 맞아요. 네. 가해자에겐 크게 처벌을 주고 피해자는 지켜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뜬금없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소망이 하나 있다면 내년이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해거든요. 그래서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이 결승전에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왜죠? 그 영미 팀킴 이후에 좀 여자 컬링에 대한 응원이 좀 사그라든 것 같아가지고 아, 그쵸. 이번에 경기도청 분들이 출전하시거든요. 제가 또 그날 보러 갑니다. 이탈리아를 가시는 거죠? 네, 맞아요. 부럽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청 여성 컬링팀 화이팅입니다.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연님의 러브 앤 피스가 러브 앤 피스. 마음에 남는데, 그러니까 네. 내 안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약간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것 같고, 저는 내년에는 올해 제가 뭐 분야가 노동이기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죽는 노동자들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사실 산재로 인한 그 노동자가 매일 몇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통계로 잡히는 또 산재 노동자는 거의 남성 중공업 노동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산재의 기준이 다 그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뭐 끼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뭐 끼거나 떨어지거나 약간 뭐 어디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최근에 되게 가려져 있는 산재 중에 하나가 여성 노동자들이 당하는 산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은 주로 돌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거 거의 다 있고 그다음에 뭐 급식 노동자 분들도 비슷하게 다 아픈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산재 통계의 증상으로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가려져 있는데 어쨌든 여성 노동자 분들이건 남성 노동자 분들이건 좀 일하면서 죽는 일은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그거는 그러면 네. 안 보고 싶은 뉴스인 거네요. 내년에는 보고 싶은 뉴스가 아니라 그쵸? 줄어들었다는 뉴스를 보고 싶다.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안 될 것 같고 그냥 안 보는 게 안 보는 답인 게.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진짜. 들으시는 분들도 올 한 해 좀 저희가 우울한 얘기 좀 많이 해서 약간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즐거웠던 일 새기면서 2025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 1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